제 이름 앞에는 늘 덕망 있는 기업가, 고 최 회장의 사모님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맨주먹으로 일으킨 공장이 반석 위에 오르자 저와 외아들 경수에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돈이 무엇인지 고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제 역할은 그저 남편이 마련해준 안락한 울타리 안에서 경수를 바르고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뿐이었죠.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경수가 자신의 뒤를 이어 이 거대한 기업을 더 크게 키워주길 바란다고요. 하지만 경수는 아비의 기대를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경영에는 도무지 흥미를 붙이지 못했고 그저 아버지의 재산을 미천 삼아 편하게 사는 길을 택했죠.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회사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막대한 유산을 관리하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제 유일한 바람은 이제 경수가 좋은 짝을 만나 대를 잇고 그 아이가 할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은 번듯한 집안의 딸이라는 이영지를 며느리로 맞아들였고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과업마저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손주 재롱이나 보며 남은 생을 평화롭게 보내는 일만 남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가을날 저녁 고요했던 제 저택에 균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가 들어섰어요. 평소와 달리 두 사람의 얼굴에는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특히 며느리 영지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쏟아질 듯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눈가는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서 오너라. 무슨 일 있는 게냐? 둘 다 표정이 왜 그래? 제 걱정스러운 물음에 영지는 대답 대신 와락 눈물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들 경수는 당황한 기색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젊은 부부 사이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가? 혹시 사업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상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영지야, 왜 그러는 거니? 경수야, 너가 어서 말을 해보거라. 대체 무슨 일이냐? 제가 다그치자 경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대로는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혹시 다툰 거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지가 너무 힘들어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경수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는 영지에게로 향했어요. 영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더욱 서럽게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죠. 저는 일단 영지를 일으켜 소파에 앉히고 등을 쓸어주며 달랬습니다. 아가, 괜찮다.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보렴. 무엇이 너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거니? 한참을 울먹이던 영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정성껏 한 화장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 모습은 처연하기 짝이 없었죠. 어머니, 제가 아버님이 남겨주신 이 소중한 가문을 이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불안정한 환경에서 어떻게 대를 이을 아이를 생각하겠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사는 환경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임신이 어려운 상태라고요. 이 집, 저 집 전세로 떠돌아다니는 생활에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졌나 봐요. 어머니, 저 정말 경수 씨 닮은 늠름한 아들 낳아서 아버님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몸이 이래서 모든 게 허사가 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가문,
대를 잇는 아이 아버님. 영지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정확하게 제 심장을 겨누고 있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경수를 꼭 닮은 손주가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이어가는 것. 그것만이 제게 남은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이 손주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행복해할 때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축하해 주었지만 속으로는 늘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질투와 조급함을 느껴야 했죠. 영지는 바로 제 그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집 때문에 아이를 갖기 힘들다는 말이 사실이냐?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가늘게 떨려 나왔어요. 경수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주걱거렸죠. 네, 어머니. 의사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2년마다 이사갈 걱정해야죠. 집주인 눈치는 또 얼마나 보이는지 아세요? 영지가 겉으로는 강한 척해도 속으로는 맘고생이 정말 심했던 모양이에요. 저희 힘만으로는 강남에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하는 건 꿈도 꿀 수 없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다 제가 무능해서 그래요. 아버님 이름에 먹칠만 하고. 아들은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이성적인 회로가 끊어져 버렸어요. 손주를 볼 수만 있다면, 남편의 유업을 이을 후손만 얻을 수 있다면 하는 생각만이 안개처럼 피어올라 모든 것을 뒤덮어 버렸죠.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막대한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인가. 남편도 하늘에서 그걸 바랄 것이다. 그런 생각마저 들더군요. 일어나거라. 고개 숙이지 마. 너가 뭐가 무능해. 다 이 어미가 미리 챙겨주지 못한 탓이다. 저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약속을 하고 말았죠. 집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마. 그러니 너희는 아무 걱정 말고 어서 빨리 몸부터 추슬러서 아기 가질 준비나 하거라. 알겠느냐? 제 말이 떨어지자 영지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어요. 그녀는 눈물로 젖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올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죠. 어머니, 지금 정말이에요? 내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으로 보이니. 그 순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영지의 젖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서늘한 안도감과 승리감이 교차하며 스쳐 지나가는 것을요. 하지만 손주에 대한 맹목적인 열망에 사로잡힌 저는 그 불길한 신호를 그저 제 착각이려니 하며 애써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는 오랜만에 제 집에서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쩐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는 마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둔 사람들처럼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영지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커버로 된 두툼한 책자 하나가 들려 있었죠. 척 보기에도 최고급 주택만을 다루는 부동산 브리핑 자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영지는 언제 울었냐는 듯 예전에 상냥하고 애교 많은 며느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아 팔짱을 끼며 콧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저희가 정말 열심히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마침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딱 맞는 곳이 나온 거 있죠. 어머니도 한번 보셔야 해요. 영지가 제 앞에 펼쳐 보인 책자에는 제가 지금껏 살아온 저택과는 또 다른 차원의 휘황찬란한 공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높은 천장과 벽면 전체를 뒤덮은 통유리창, 그 너머로 그림처럼 펼쳐진 한강의 전경.
내부는 최고급 대리석과 희귀한 원목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가구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처럼 보였죠. 마치 외국의 왕족이 사는 궁전의 사진을 보는 듯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데 이리도 좋으냐? 집이 아니라 무슨 미술관 같구나. 제 순수한 감탄에 영지는 더욱 신이 나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강남에서 요즘 제일 주목받는 최고급 주상복합의 펜트하우스예요. 대한민국 0.1%만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안은 말할 것도 없고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에 인피니티 풀, 피트니스 센터, 프라이빗 영화관까지 다 갖춰져 있대요. 이런 완벽한 곳에서 살면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몸도 마음도 저절로 건강해질 거예요. 그래, 좋아 보이는구나. 그래서 가격이 얼마라고 하더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매니큐어를 곱게 칠한 손가락으로 책자의 한 부분을 정확하게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현실감 없는 숫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50억 원. 남편이 남겨준 유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결코 가볍게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50억?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제 목소리에 순간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제 반응에 당황한 경수가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희도 처음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영지 말이 이왕이면 확실하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아이한테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는 절대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어서 오히려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투자는 무슨 놈의 투자냐? 지금 너희가 살 집을 구하는 거지. 투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니. 이건 너무 과해. 상식 밖의 금액이다. 제가 단호하게 선을 긋자 영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감고 있던 팔짱을 스르르 풀더니 보란 듯이 제게서 한 뼘쯤 몸을 떨어뜨려 앉았어요.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가 저와 그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것 같았죠. 어머니 결국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였군요. 그런 뜻이 아니잖니.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지. 금액이요? 어머니, 솔직히 이 정도는 돼야 저희도 아버님 이름에 먹칠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언제 어머니 돈을 날름 삼킨다고 했나요? 당연히 집 명의는 어머니 앞으로 해두셔야죠. 저희는 그냥 들어가서 얹혀 사는 것뿐이에요. 오히려 어머니의 소중한 재산을 저희가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셈이라고요. 저희 마음 편하자고 어머니 명의로 하자고 하는 걸 이렇게까지 의심하시면 저희도 정말 서운하고 비참해요. 영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버님 이름에 먹칠 어머니 재산 안전하게 지켜드린다. 그녀가 뱉어내는 단어 하나하나가 예리한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마치 제가 아들 내외의 앞길을 가로막는 욕심 많고 속 좁은 늙은이가 된 기분이었죠. 옆에 있던 경수는 아내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영지야,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머니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데. 뭐가 심해?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어?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봐. 이건 어머니랑 나랑 풀어야 할 문제니까. 영지는 경수의 말을 매몰차게 잘라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최후 통첩을 하듯 말했죠. 어머니, 솔직하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저 이 집 아니면 안 돼요. 아니, 못 살아요. 어머니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저희 아이 가질 수 있게, 저희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그냥 평생 아이 없이 아버님 가문의 대를 끊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그녀는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과는 확연히 다른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죠. 그 눈물은 동정심을 유발하는 대신 제 목을 죄어오는 차가운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아들은 아내의 편에 서서 침묵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가문과 후손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무기 삼아 저를 압박하고 있었죠. 결국 저는 또 한 번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알겠다. 너희들 뜻대로 하거라. 힘없이 새어나온 제 대답에 영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안도와 승리감의 미소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계약 당일 저는 은행의 프라이빗 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와본 적 없는 오직 소수의 VIP 고객만을 위한 공간이었죠. 제 맞은편에는 상기된 얼굴의 아들 내외와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은행의 지점장이 직접 나와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들이 지정해주는 곳에 도장을 찍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죠. 사모님, 그럼 이 양도 서류 마지막 장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지점장이 공손하게 내민 서류에는 일금 50억 원 정의라는 제게는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지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잘게 떨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죠. 남편의 인생 그 자체였고 제가 지켜내야 할 유산이었습니다. 남편의 피와 땀이 서린 제국의 일부가 이렇게 손쉽게 떨어져 나가려 하고 있었죠. 서명을 하고 묵직한 인감도장을 찍는 순간 제 통장에서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의 일부가 남편의 역사가 속절없이 뜯겨나가는 듯한 깊은 상실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하지만 제 옆에 앉은 경수와 영지의 얼굴에는 참을 수 없는 기쁨과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마치 꿈이라도 꾸는 듯한 표정으로 감격의 미소를 나누었죠. 그들의 세상 속에는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50억짜리 새로운 성의 주인이 되었다는 황홀경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효도하며 살게요. 이제 저희 정말 행복하게 살면서 꼭 예쁜 손주 안겨드릴게요. 영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어딘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저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담긴 의례적인 인사처럼 들릴 뿐이었죠. 경수도 옆에서 들뜬 목소리로 거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저희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죠. 은행을 나오자 눈부신 가을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당장 새로 들어갈 집에 어울리는 가구와 가전을 보러 가야 한다며 신나게 백화점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텅 빈 도로에 덩그러니 홀로 남아 빠르게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남편의 유산으로 아들 내외의 미래를 샀다고, 이것이 가문을 위한 최선의 투자였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스산한 바람이 멈추지 않고 불어왔습니다. 저는 그 불길한 예감의 정체를 애써 무시하며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꿈에 그리던 궁전으로 이사한 후 저는 한동안 제 저택에 홀로 남겨졌어요.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했죠. 새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을 들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저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손주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달콤한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하루하루가 행복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사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며느리 영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활기찼죠. 어머니, 저희 집들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인데 어머니께서 가장 중요한 손님이시니까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야 해요. 저는 물론 한달음에 달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평생의 노력이 담긴, 아니 남편의 유산이 담긴 그 집이 어떻게 꾸며졌을지 궁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들 내외의 행복한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집들이 당일 저는 며느리가 평소 좋아하던 브랜드의 최고급 식기 세트를 정성껏 포장하고 혹시나 음식이 부족할까 싶어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갈비찜과 잡채를 밤새 만들어 바리바리 챙겨 들고 나섰어요.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로 차를 몰아가는 내내 제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주상복합의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입주민 전용 주차 구역은 이미 값비싼 외제차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경비원의 안내에 따라 방문객용으로 지정된 어둡고 외진 지하 3층 구석에 차를 세워야만 했죠. 끙끙거리며 무거운 음식들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한참을 걸어야 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는 황금빛으로 번쩍이며 저를 꼭대기층으로 실어 올렸어요.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였죠. 집안은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영지의 말대로 그곳은 집이 아니라 사교 클럽이나 호텔 라운지 같았죠. 사람들은 한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우아하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이나 장신구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본 것들 중 가장 화려했어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는 가운데 전문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죠. 저는 양손 가득 들고 온 음식 꾸러미와 함께 그 화려한 파티의 이방인이 되어 현관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오셨어요? 마침 저를 발견한 영지가 화사한 드레스 차림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닌 제 양손에 들린 음식 꾸러미에 먼저 닿더군요. 그녀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찌푸려졌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음식은 다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다. 그래도 집들이인데 내가 빈손으로 올 수는 없지 않니? 너희들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잡채 좀 해왔다. 제 말에 영지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저를 이끈 곳은 파티가 한창인 거실이 아니라 어수선한 주방의 한 구석이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한데 지금은 내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네요. 여기 주방에 잠시 둘게요. 이따가 사람들 가면 저희끼리 먹어요. 그녀는 제 손에서 음식 꾸러미를 받아들어 조리대 구석으로 밀어 넣었어요. 마치 값비싼 그림 옆에 놓인 어울리지 않는 짐을 치우는 듯한 몸짓이었죠. 그리고는 제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니, 주차는 어디에 하셨어요? 입주민 구역은 꽉 찼을 텐데. 아, 지하 3층 방문객 구역에 세웠다. 아, 그러셨구나. 잘하셨어요. 거기가 편하죠. 그럼 어머니, 저는 손님들 좀 챙겨봐야 해서요. 저기 거실에 계시면 제가 나중에 가서 인사시켜 드릴게요. 영지는 그 말을 남기고는 다시 화려한 파티의 안주인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주방 한 구석에 덩그러니 남겨졌죠. 제가 밤새 정성껏 만들어 온 음식들은 차가운 조리대 위에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따가 우리끼리 먹자는 말은 빈말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잠시 후 아들 경수가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아이고, 힘드셨죠? 이리 와서 앉으세요. 경수는 저를 거실의 작은 소파로 안내했지만 그곳 역시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제가 편히 앉을 자리는 없었어요. 경수는 제게 아는 사람들을 몇 명 소개해 주었지만 그들은 제게 경수 씨 어머님이라며 가볍게 목례를 할 뿐 더 이상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들의 대화 주제는 주식과 부동산, 해외 골프 여행, 자녀들의 유학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어요. 제가 평생 국밥을 팔고 남편의 공장을 지켜보며 살아온 이야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사업 파트너로 보이는 사람들과 명함을 주고받으며 비즈니스 미소를 짓고 있었고 며느리는 사교계의 여왕처럼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대화를 주도하고 있었죠. 그 누구도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저는 마치 아들 내외가 차린 화려한 잔치상에 어울리지 않는 낡고 오래된 그릇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죠. 경수야, 엄마는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네, 벌써요, 어머니? 저녁 식사도 안 하시고. 아니다, 속이 좀 더부룩해서. 너희들 재미있게 놀아라. 집 정말 좋구나.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경수는 잠시 미안한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손님들에게로 고개를 돌렸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니. 제가 끝나고 전화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제 아들의 집들이에서 음식 한 점 맛보지 못하고 쫓겨나듯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며느리 영지는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텅 빈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날 밤 경수에게서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들이 이후로 아들 내외와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지 않으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아무 소식이 없는 날들이 이어졌죠. 전화를 걸어도 그들의 반응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웬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바쁘고 건조했어요. 별일은 아니고 그냥 밥은 먹고 다니나 궁금해서 전화했지. 아, 그럼.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이따가 내가 전화할게. 하지만 아들이 말한 이따가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영지에게 전화를 거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그녀는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티를 냈으니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가, 잘 지내니? 몸은 좀 어떻고? 좋은 소식은 아직 없는 게냐? 손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영지의 목소리는 한 톤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그런 건 하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그런 전화가 오히려 저한테는 스트레스인 거 아세요? 저 지금 고객이랑 미팅 중이라서요. 용건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세요. 딸깍하고 전화가 끊어지고 나면 제 손에는 차가운 수화기와 함께 깊은 허탈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회의와 미팅이 전부 사실일 수도 있겠죠. 젊은 사람들이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단 한 번, 아니 2주에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안부 전화 한 통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50억짜리 집을 사주기 전에는 주말마다 찾아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굴던 그들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넓은 저택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아들 내외가 이사 가기 전에는
텅 비어 있던 주말 식탁이 이제는 너무나도 크고 공허하게 느껴졌죠. 저는 그들이 좋아하던 반찬들을 만들어 놓고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음식은 늘 제 차지였고 며칠이 지나면 결국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남편이 떠난 후 단 한 번도 기일을 허투루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조용히 그를 추억하는 것이 저만의 방식이었죠. 결혼 후에는 경수와 영지도 늘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올해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어요. 기일 이틀 전 저는 아들 내외에게 함께 식사하며 아버지를 기리자고 말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삐 소리 후 음성을 남겨주세요. 자동 응답 메시지였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지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저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내일 다시 걸어보면 되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리고 다음 날 기일 하루 전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시장에 가서 남편이 좋아하던 신선한 재료들을 사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수를 내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면서도 틈틈이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여전히 전화기는 꺼져 있다는 안내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조금씩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기일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차려놓고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신호가 가더군요. 몇 번의 연결음 끝에 잠이 덜 깬 듯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경수야, 너 어디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오늘 무슨 날인지는 알고 있니?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다급한 목소리에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당황한 듯 더듬거리며 말했죠. 아, 엄마. 그게 오늘이 아버지 기일이었나?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너희들 당장 어디야? 어서 이리로 건너오지 못해.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 대신 짜증이 가득 섞인 며느리 영지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죠. 어머니, 저희 지금 홍콩이에요. 그런 중요한 날이었으면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저희도 저희 스케줄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당일 아침에 이렇게 다짜고짜 화부터 내세요? 홍콩. 그 한 단어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홍콩? 너희가 지금 홍콩에 왜 가 있어? 아버지 기일인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 저희가 세상 모든 기념일을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리고 경수 씨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온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 앞길이 잘 풀리는 것보다 제사상 차리는 게 더 중요하신가 봐요. 영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제 탓이라는 듯 저를 나무라고 있었죠.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영지가 경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은 빠져 있어. 내가 말할 테니. 하여튼 마마보이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 순간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것조차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겠다. 너희들 중요한 비즈니스 잘 보고 오너라. 저는 힘없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의 영정 사진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가득한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죠. 저는 그 앞에 홀로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50억짜리 집을 사주면 아들 내외가 행복해지고 그러면 예쁜 손주도 생길 거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제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뒤 너무나도 멀리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죠. 이것은 단순한 소홀함이 아니라 명백한 기만이라는 것을요. 남편의 기일 사건 이후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들은 정말 그렇게 바쁜 걸까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라는 핑계 뒤에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제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 혼자 속 좁은 시어머니가 되어 아들 내외와의 관계만 더 악화시킬 뿐이니까요. 저는 조용히 그리고 신중하게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제 오랜 친구인 박 여사였어요. 그녀는 우연하게도 아들 내외가 사는 그 주상복합의 바로 옆동에 살고 있었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가볍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어요. 참, 박 여사. 우리 경순애가 그쪽으로 이사 간 거 알지? 혹시 오며 가며 마주친 적이라도 있나 해서. 제 질문에 박 여사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 현자야.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박 여사는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너희 애들 집에서 자주 파티 같은 걸 여는 모양이더라. 그것도 아주 시끄럽게 말이야. 얼마 전에는 밤늦게까지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갔다는 소문도 들리고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드나드는 것 같기도 하고 젊은 애들이라 그런지 아주 활기차게 사는 것 같아 보이긴 하더라만. 친구는 저를 배려해서 활기차게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제가 모를 리 없었죠.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중요한 비즈니스로 바쁘다던 그들이 밤마다 시끄러운 파티를 열고 있다니요. 제 의심이 조금씩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아들 내외의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그냥 찾아가면 경계할 것이 분명했기에 저는 그럴듯한 핑계를 준비했죠. 얼마 전 받은 종합건강검진 결과지를 손에 들고 너희에게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왔다고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가족력과 관련된 이야기이니 무작정 돌려보내지는 못할 테니까요. 펜트하우스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 화면에 잔뜩 경계하는 표정의 며느리 영지가 나타났어요. 누구세요? 나다 아가. 어머니야. 제 얼굴을 확인한 영지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기만 했죠. 문을 열어주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시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준 영지는 길을 비켜주지 않은 채 현관문 앞에 서서 저를 막아서듯 말했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반가움 대신 당혹감과 짜증이 역력했죠. 집안에서는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낯선 남자들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마침 병원에서 검진 결과지가 나와서 너희에게도 알려줘야 할 내용이 있는 것 같아 들렀다. 저는 준비한 대로 검진 결과지 봉투를 보여주며 태연하게 말했어요. 영지는 그제야 마지못해
저를 집 안으로 들였죠. 하지만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거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소파 위에는 아무렇게나 벗어 던진 남자들의 옷가지가 널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 만 와인병과 안주 그릇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집안 전체에 담배 냄새와 짙은 향수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는 처음 보는 젊은 외국인 남자 2명이 속옷바람으로 앉아 저를 낯설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니? 제가 묻자 영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황급히 변명했어요. 아, 경수 씨 회사 동료들이에요. 어젯밤에 같이 프로젝트 하다가 너무 늦어서 저희 집에서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집이 너무 지저분하죠? 제가 금방 치울게요. 영지는 허둥지둥 옷가지를 주워 담고 와인병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회사 동료라는 그녀의 말은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던 사람들이 왜 속옷 차림으로 거실에 널브러져 있으며 집안은 왜 이렇게 지독한 냄새로 가득한 걸까요? 경수는 어디 있니? 경수 씨는 지금 잠깐 아침 사러 나갔어요. 곧 들어올 거예요. 어머니, 우선 이리 와서 앉으세요. 영지는 저를 식탁 의자에 앉히고 물 한 잔을 가져왔어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 입꼬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괜히 불쑥 찾아와서 너를 곤란하게 만든 것 같구나. 이 결과지는 여기 식탁 위에 둘 테니 나중에 경수랑 같이 보거라. 나는 이만 가봐야겠다. 네. 어머니, 벌써 가시려고요? 경수 씨 곧 올 텐데. 괜찮다. 다음에 보지 뭐. 집 정리하느라 힘들 텐데 어서 쉬어라. 저는 영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보았어요. 문이 닫히기 무섭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굳은 표정으로 돌아서는 영지의 모습을요. 그날 제가 본 모든 것은 제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제 아들 내외의 보금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허영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유흥의 장소로 변질되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배신감에 휩싸여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죠.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분노는 그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제 조카딸의 말이 떠올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라는 곳에 자신의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며 자랑한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곧장 컴퓨터를 잘 다루는 조카딸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카딸은 아주 쉽게 며느리 영지의 SNS 계정을 찾아내 저에게 보여주었죠. 그곳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영지의 SNS는 온갖 명품 가방과 시계, 값비싼 레스토랑의 음식 사진, 그리고 호화로운 파티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사준 50억짜리 펜트하우스를 배경으로 수영복 차림의 친구들과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진도 있었죠. 회의 중이라며 제 전화를 끊었던 날에는 명품 매장에서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고객 미팅이라던 날에는 최고급 호텔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는 사진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지만 저는 스크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심장을 먹게 만드는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 말았죠.
남편의 기일 바로 다음 날 올라온 사진이었어요. 홍콩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아들 경수와 며느리 영지가 다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급하게 온 출장인데 일이 생각보다 너무 잘 풀리네. 역시 난 능력 있는 여자. 남편,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자.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의 실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비의 기일조차 잊어버린 채 홍콩에서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저는 화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페이지를 계속해서 내리던 저는 몇 달 전 그들이 제게 돈을 받아갔던 효도 여행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돈을 모아서 어머니 모시고 유럽 효도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 돈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어머니께서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영지의 얼굴이 떠올랐죠. 저는 기특한 마음에 두둑한 현금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올린 사진 속에는 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지중해의 눈부신 햇살 아래 거대한 크루즈선의 갑판 위에서 서로에게 오일을 발라주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 내외의 모습만이 담겨 있었죠. 게시글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하는 지상낙원. 이런 게 바로 행복이지라는 문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슬픔과 분노를 넘어선 차갑고도 서늘한 감정이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졌던 일말의 기대와 희망, 그리고 아들 내외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마저 산산조각 나버렸죠. 그들은 제게 아들이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사기꾼들이었을 뿐이죠.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게 준 상처를, 아니,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제 인생과 남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도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될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죽은 남편의 회사를 관리하며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던 제 안의 다른 자아가 깨어나는 기분이었죠. 감정에 휘둘려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되고 계획된 비즈니스처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남편의 오랜 법률 자문이자 제게는 아들처럼 셔츠를 다려주던 기억이 있는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김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그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와 주었어요. 저는 그에게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지난 몇 달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50억짜리 펜트하우스를 사주게 된 경위부터 집들이에서의 냉대, 연락 두절, 그리고 SNS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하던 김 변호사는 모든 설명이 끝나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사모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습니다. 진작 제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아니요, 김 변호사. 이제 와서 지난 일을 후회하고 슬퍼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를 가장 깔끔하고 확실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김 변호사를 부른 겁니다. 제 단호한 말투에 김 변호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제 결정을 존중하는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죠. 네, 사모님. 말씀하세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우선 그 집의 법적인 소유권 관계부터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그 펜트하우스는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권리가 넘어간 부분은 없고요. 물론입니다, 사모님. 제가 계약 당시 모든 서류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100% 사모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드님 내외는 그저 사모님의 허락 하에 거주하고 있는 법적으로는 단순한 사용대차 관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모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그들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처분하실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김 변호사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나자 제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패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죠.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일에 대해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그 집을 팔 생각입니다. 아들과 며느리 모르게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요. 제 말에 김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냉철한 법률가의 얼굴로 돌아와 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대응책을 꼼꼼하게 세워나갔습니다. 사모님 계획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니까요. 다만 아드님 내외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진행할 경우 나중에 명도소송 등으로 일이 시끄러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집을 비운 상태에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조만간 긴 여행을 떠날 계획인 것 같더군요. 저는 며느리의 SNS에서 보았던 한 달간의 꿈 같은 유럽 여행 계획을 김 변호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완벽한 기회가 스스로 찾아와 준 셈이었죠. 김 변호사와 저는 그들의 출국 날짜를 디데이로 잡고 그날부터 시작될 모든 일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며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정적인 복수심에 불타는 악인처럼 보이지 않도록 모든 과정은 합법적이고 이성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만 했죠. 이것은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잘못된 투자를 회수하고 제 자산을 올바른 곳에 재배치하는 자산 관리의 과정이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니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해졌어요. 더 이상 아들 내외의 전화나 메시지를 기다리며 전전긍긍하지 않았죠. 오히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소보다 더 인자한 어머니의 모습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위선에 똑같은 위선으로 대응해 주는 것,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럽 여행을 가기 전에 용돈이라도 받을 심산이었겠죠.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유럽으로 한 달 정도 여행 가요. 가기 전에 어머니 얼굴 뵙고 인사드리려고요. 어머, 그러니? 좋은 곳으로 가는구나. 젊을 때 많이 다녀야지. 그럼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식사나 한번 할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주말에 만난 아들 내외는 제 앞에서 여행 계획을 늘어놓으며 한껏 들떠 있었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미소와 함께 들어주며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좋은 구경도 하고 오너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될 게다. 물론 마지막 말은 마음속으로만 삼켰죠. 아들과 며느리는 돈 봉투의 두께에 한바구음을 지으며 제게 감사 인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라 오직 돈에 대한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추악한 욕망을 똑똑히 바라보며 제 결심이 얼마나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어요. 며느리는 보란 듯이 SNS에 드디어 떠나요. 한 달간 저 찾지 마세요라는 글과 함께 공항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들고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죠.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들이 한 달간의 달콤한 꿈에 빠져 있는 동안 그들의 발밑에 있던 견고한 성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작전 개시를 알리는 짧고 단호한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 시작합시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눈물 찢는 나약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를 되찾아온 단단하고 현명한 정연자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들이 유럽의 고성에서 허황된 꿈을 꾸고 있을 때 저는 제 인생의 성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한 첫 번째 벽돌을 조용히 그리고 힘차게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벽돌에는 후회나 미련 같은 감정의 시멘트 대신 결단과 지혜라는 차가운 강철만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죠.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 그것이 바로 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유럽의 허영 속으로 떠나간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제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하고 기품 있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슬픔과 분노로 지새우던 지난밤들의 저는 더 이상 없었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마치 수십 년 전 남편과 함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던 젊은 시절의 저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제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입가는 굳건하게 닫혀 있었죠. 오늘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래가 시작되는 날이니까요. 제가 향한 곳은 김 변호사가 소개해준 국내 VVIP들의 자산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동산 중개법인이었습니다. 번화가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에서도 고풍스러운 외관을 자랑하는 그곳은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곳이라는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죠. 입구에서부터 직원의 안내를 받아 안쪽의 상담실로 들어서자 중후한 인상의 대표 중개인이 저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김 변호사를 통해 이미 이야기는 모두 전해 들은 듯 보였어요. 사모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은 모두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긴 말할 필요는 없겠군요. 제가 원하는 건 3가지입니다. 첫째, 신속할 것. 둘째, 완벽한 비밀을 보장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구매 희망자는 제가 직접 만나본 후에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제 단호한 조건 제시에 대표는 잠시 제 눈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신뢰감 있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모님. 저희 법인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모님의 소중한 자산을 가장 안전하고 가치 있게 지켜드리는 것. 이미 저희 VVIP 리스트 중에서 해당 펜트하우스에 관심을 보일 만한 분들을 몇 분 선정해 두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맞춰 조용히 집을 둘러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유능하고 신속했죠. 바로 그날 오후부터 구매 희망자들이 약속된 시간에 맞춰 펜트하우스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리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두고 제가 직접 그들을 맞이했죠. 아들 내외가 어지럽혀 놓은 집은 제가 부른 청소 전문 업체 직원들이 몇 시간에 걸쳐 완벽하게 정리해 둔 상태였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았던 모델하우스처럼 집은 차갑고
정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죠. 첫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젊은 나이에 IT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명품으로 휘감은 채 거들먹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서더니 대뜸 손가락으로 거실 벽을 가리키며 말했죠. 구조는 나쁘지 않은데 인테리어가 좀 올드하네. 이쪽 벽은 다 허물고 통유리로 바꿀 수 있나? 그리고 저쪽 방은 터서 스크린 골프장으로 만들면 딱 좋겠는데. 그는 집의 가치나 본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오직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듯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으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이 사람은 아닙니다. 두 번째 방문객은 중년의 사업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집을 꼼꼼하게 둘러보며 자재 하나하나의 품질을 따지고 한강 조망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데 여념이 없었죠. 그들의 대화는 온통 이 집을 어떻게 되팔아 더 큰 차익을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제 아들과 며느리의 그림자를 보았어요. 집을 사랑하고 아끼는 공간이 아닌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그 차가운 눈빛을요. 그들 역시 제 선택지에서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몇몇 사람이 더 다녀갔지만 제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씩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아들 내외가 돌아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표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하지만 딱 한 팀만 더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그분들은 예산이 50억에는 조금 미치지 못해서 제가 리스트에서 제외했었는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가장 집을 소중히 여길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젊은 의사 부부인데 아이 둘을 키우며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그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 중 하나가 되었죠. 약속된 시간에 도착한 젊은 부부는 수수한 옷차림에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어린 딸과 아들이 각각 들려 있었죠. 부부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감탄사를 연발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전 방문객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여보, 저 창문 좀 봐. 우리 아이들이 저 창가에 앉아서 책 읽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아내 되는 분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안 구석구석을 아이들과 함께 둘러보았죠. 아빠, 내 방은 어디야? 여기서 살면 나 이제 동생이랑 안 싸우고 방 같이 써도 돼? 어린 딸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집안에는 따뜻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들은 제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사모님, 정말 그림 같은 집이네요. 사실 저희 형편에는 조금 무리인 줄 알면서도 아이들에게 안정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이 집에 살게 된다면 정말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며 살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제가 잊고 있었던 가족과 집의 진짜 의미를 보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탐욕과 허영의 상징이 아니라 이 선량한 가족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마땅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대표님께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 당신들께 팔겠습니다. 제 말에 젊은 부부는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하지만 저희는 가격을 맞춰드릴 형편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손해를 보면 되는 일이지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당신들 가족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약속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부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히며 몇 번이고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바로 계약이 진행되었어요.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만난 우리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오가는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를 잃지 않았죠. 저는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집을 넘기는 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통장으로 40억이 훌쩍 넘는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죠. 저는 그 돈을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김 변호사가 미리 만들어둔 아들 내외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탁 계좌로 안전하게 옮겨두었습니다. 모든 거래가 끝난 후 저는 이제는 제 것이 아니게 된 펜트하우스에 마지막으로 한번 들렀습니다. 모든 가구와 짐들이 빠져나가 텅 빈 공간은 처음 제가 이 집을 보았을 때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죠.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강에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50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오고 갔지만 제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이것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곳에 흘러들어가 썩어가던 물기를 올바른 곳으로 돌려놓은 것뿐이니까요. 이제 곧 이 집은 새로운 주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저는 비로소 무겁게 저를 짓누르던 과거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를 마친 것이었죠. 제가 한국에서 낡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동안 아들 내외는 유럽의 낭만이라는 허상 속에서 현실을 잊은 채 살고 있었어요. 며느리 영지의 SNS는 매일같이 새로운 사치와 향락의 증거들로 업데이트되었죠. 저는 일부러 그 계정을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꿈속을 헤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으니까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아래서 명품 브랜드의 신상 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 밑에는 해시태그 파리지행, 해시태그 로맨틱, 해시태그 성공적 같은 해시태그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이탈리아 밀라노의 명품 거리에서 쇼핑백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찍은 사진에는 이 정도는 질러줘야 스트레스가 풀리지. 남편 고마워. 라는 글이 적혀 있었죠. 스위스의 눈 덮인 알프스를 배경으로 헬리콥터 투어를 즐기는 영상, 베네치아의 곤돌라, 위에서 와인을 마시며 서로에게 입을 맞춰주는 사진까지. 그들의 한 달은 마치 세상의 모든 부와 행복을 독차지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사진들 속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그들의 그 어떤 게시물에도 어머니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그들은 제 돈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제 존재는 까맣게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겠죠. 처음부터 그들의 안중에는 제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의 게시물에 좋아요 한번 누르지 않고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제 눈과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것들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명백한 증거가 되어줄 테니까요. 그들이 유럽의 절반을 돌아다닐 무렵 저는 제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펜트하우스에 남아있는 그들의 짐을 처리하는 일이었죠. 저는 김 변호사를 통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입이 무거운 이사업체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말 아침 건장한 직원들이 조용히 펜트하우스를 찾아왔죠. 사모님, 모든 물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포장해서 지정하신 창고로 옮겨드리면 되는 거지요? 네, 부탁합니다. 그리고 파손되기 쉬운 물건들이 많으니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나중에 딴소리가 나오면 곤란하니까요. 제 말에 작업 반장은 고개를 숙이며 완벽한 일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이사가 시작되자 저는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집안에서 나오는 짐의 양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저를 압도한 것은 며느리 영지의 드레스룸이었습니다. 수백 벌의 옷들은 물론이고 수십 개의 명품 가방들은 포장조차 뜯지 않은 새 것들도 수두룩했죠. 신발장에는 수백 켤레의 구두들이 마치 전시품처럼 진열되어 있었고 화장대 서랍을 열자 백화점 명품관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화장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들 경수의 방도 만만치 않았어요. 값비싼 시계 컬렉션과 한정판 운동화들, 그리고 취미로 모은다는 고가의 피규어들이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거실의 와인셀러 안에는 제가 이름도 모르는 값비싼 와인들이 수십 병이나 잠들어 있었고, 주방에는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듯한 최고급 주방용품들이 상자째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집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대한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사는데 들어갔을 돈을 생각하니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은 혀를 내두르며 짐을 날랐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된 작업은 해가 저물고 나서야 겨우 끝이 났죠. 5톤 트럭 2대를 가득 채우고도 모자랄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 모든 짐은 제가 미리 계약해둔 경기도 외곽의 대형 창고로 안전하게 옮겨졌어요. 저는 창고에 도착해서 직원들이 짐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습도와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최신식 보관 창고였죠. 저는 그들의 소중한 재산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를 해준 셈입니다. 창고 임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첫 달치 임대료를 지불한 후 저는 굳게 닫힌 창고의 철문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거의 끝이 난 셈이었죠.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유럽에서의 꿈 같은 한 달이 끝나갈 무렵 영지의 SNS에 마지막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 사진과 함께였죠. 꿈 같았던 한 달, 이제 안녕. 그리운 우리 집으로 돌아갈 시간. 역시 집이 최고야. 저는 그 게시물을 확인하고 조용히 스마트폰의 전원을 껐습니다. 태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고요함. 세상은 이토록 평화로운데 잠시 후 제 아들 내외의 세상은 뿌리부터 뒤흔들리게 되겠죠. 저는 일부러 그들의 도착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거나 마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그리고 최악의 절망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스스로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제가 가장 아끼는 난초에 물을 주며 조용히 그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길고 길었던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아들 내외의 모습은 피곤함 속에서도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의 양손에는 유럽의 각 도시에서 긁어모은 명품 쇼핑백들이 주렁주렁 들려 있었고 수십 개의 여행 가방은 공항 카트 위에서 위태롭게 산을 이루고 있었죠. 택시를 타고 강남의 주상복합으로 향하는 내내 며느리 영지는 차창 밖 풍경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여행 사진을 정리하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여행 정말 최고였지? 다음에는 몰디브로 갈까? 가서 한 달 정도 푹 쉬다 오는 거야. 그래, 좋아. 너가 좋다면 뭐든. 경수는 피곤한 듯 눈을 감고 대답했지만 그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마침내 익숙한 주상복합의 웅장한 로비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당당한 걸음으로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아,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빨리 가서 씻고 눕고 싶다.
영지는 현관 도어록 앞에 서서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하지만 경쾌한 잠금 해제음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죠. 삐비빅. 등록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뭐지? 영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경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너가 또 비밀번호 바꿨어? 바꾸고 나한테 말 안 해준 거 아니야? 내가 왜 바꿔? 당신이 바꾼 거 아니고. 하여튼 중요한 건 맨날 까먹는다니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몇 번이고 다시 비밀번호를 눌러보았지만 도어록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여행으로 쌓인 피로와 짜증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결국 영지는 참지 못하고 인터폰을 통해 관리사무소를 호출했습니다. 여기 펜트하우스인데요. 지금 도어록이 작동을 안 해요. 와서 좀 확인해 주세요. 잠시 후 관리사무소 직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죠. 네, 펜트하우스 말씀이십니까?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우리 몰라요? 최경수, 이영지요. 여기 사는 사람이잖아요. 영지의 신경질적인 대답에 직원은 잠시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침묵하더니 이내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고객님, 저희 전산 기록상으로는 펜트하우스 현재 거주자는 최경수, 이영지 님이 아니신데요. 어제부로 김선우님 가족분들이 새로 이사를 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네, 지금 뭐라고요? 장난해요? 우리가 주인인데 무슨 새로운 주인이 이사를 와요. 영지의 고함에 직원은 더욱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저희도 한 달 전쯤 집주인 되시는 정연자 사모님께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이 매매되었으니 새로운 집주인분들의 이사를 잘 도와달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집주인분께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연자. 제 이름이 언급되자 두 사람은 순간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경수가 주머니에서 허둥지둥 스마트폰을 꺼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여보세요. 엄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우리 집을 팔아? 엄마가 판 거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다급한 고함에 저는 아주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말을 바로 해야지.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었단다. 제 대답에 경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는 무언가 거대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겠죠. 그 순간 며느리 영지가 경수의 손에서 전화기를 거칠게 빼앗아 들고 제게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당장 이 계약 무르지 않으시면 제가 어머니를 고소해버릴 거예요. 아세요? 영지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도 며느리에게 보여준 적 없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영지야, 너가 법을 잘 모르는구나. 집주인이 자기 소유의 집을 파는 건 세상에서 가장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란다. 그리고 사기는 너희가 내게 친 게 사기 아닐까? 아비의 기일은 잊은 채 홍콩에서 밀월 여행을 즐기고 효도 여행을 보내주겠다며 받아간 돈으로 너희 둘만의 크루즈 여행을 즐긴 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수화기 너머로 영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 너희들의 그 소중한 짐들은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단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주마. 한 달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폐기 처분될 테니 그리 알 거라. 아, 그리고 다음 달 창고 임대료부터는 너희가 직접 내야 할 게다. 저는 제 할 말만 마치고 영지의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복도,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아들과 며느리는 산더미 같은 짐과 함께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겠죠.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성은 한 달간의 꿈 같은 여행에서 돌아온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길고 길었던 연극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제 손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거실은 늘 그렇듯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제 평화와는 정반대의 거대한 폭풍이 제 저택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분명히 이곳으로 쳐들어올 겁니다. 이성을 잃고 분노에 가득 차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은 까맣게 잊은 채 오직 빼앗긴 재산에 대한 집착만으로 말이죠. 저는 집사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가장 아끼는 보이차를 정갈하게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곧 찾아올 시끄러운 손님들을 맞이하려면 먼저 제 마음부터 차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예상대로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제 집의 고요함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현관의 인터폰이 부서져라 울려댔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육중한 대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죠. 그 소리에는 어떤 예의나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분노를 배설하려는 듯한 폭력적이고 원초적인 소음일 뿐이었죠. 저는 집사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조용히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경수가 핏발이 선 눈으로 소리를 지르며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영지의 몰골은 더 가관이었죠.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던 머리는 마구 헝클어져 있었고 눈물과 분노로 얼룩진 얼굴은 악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쟁터에서 방금 돌아온 패잔병들 같았어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어떻게 아들한테, 이 하나뿐인 아들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팔아버릴 수가 있어. 제정신이야? 경수는 제 바로 앞까지 다가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테이블 위의 찻잔이 위태롭게 흔들렸죠. 저는 흔들리는 찻잔을 조용히 바로 세우고 찻잔 너머로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경수야, 내 집을 내가 팔겠다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니? 그리고 너는 언제부터 나를 엄마라고 생각했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게냐? 제 차분한 대답에 경수는 오히려 더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지가 경수를 거칠게 밀치고 제 앞으로 나섰죠. 그녀는 금방이라도 제 머리채라도 잡을 듯한 기세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할 소리세요? 저희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아시면서 저희 인생을, 저희 미래를 하루아침에 박살 내놓고 지금 차가 넘어가세요? 당장 그 집 돌려주세요. 계약 취소하고 저희한테 다시 명예 이전해 놓으시라고요. 아가, 세상 물정을 참 모르는구나.
이미 등기 이전까지 모두 끝난 거래를 어떻게 물은다는 거니? 그리고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너희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라고 내가 너희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게냐? 뭐라고요? 저희가 해준 게 없다고요? 제가 이 집안의 대를 이어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세요? 어머니 손주 안겨드리려고 제 몸 상해가면서 병원 다니고 약 먹고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제 노력을 전부 물거품으로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게 어머니의 그 이기적인 결정 때문이라고요. 영지는 자신의 배를 감싸주며 절규했습니다. 마치 뱃속에 그토록 원하던 아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요. 참으로 가증스러운 연기였죠.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네, 손주. 영지야, 너는 아직도 내가 그런 거짓말에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너희가 내 돈으로 유럽을 떠돌며 향락을 즐기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너희의 입에서 아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니? 너희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핑계로 내게서 뜯어낼 돈과 집뿐이었잖니. 내가 틀렸느냐? 제 말에 영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자신들의 SNS까지 모두 확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겠죠. 그녀가 잠시 할 말을 잃고 주춤하는 사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한 경수가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영지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닌 제가 못난 놈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니, 저 이대로 길바닥에 나앉으면 정말 죽어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으세요?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서는 단 한 방울의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죠. 오직 잃어버린 50억짜리 펜트하우스에 대한 미련과 집착만이 끈적하게 묻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지도 경수의 의도를 재빨리 파악하고는 언제 악을 썼냐는 듯이 경수의 옆에 따라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철이 없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어요. 제발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뭐든지 다 할게요. 앞으로 정말 어머니 그림자도 안 밟고 시키는 대로 효도만 하면서 살게요. 제발요, 어머니. 두 사람은 제 발치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볼만한 광경이었죠.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피해자가 되어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굽은 등과 떨리는 어깨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아니라 어떻게든 상황을 되돌려 보려는 교활한 계산만이 엿보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너희들의 그 값싼 동정심 유발은 이제 내게는 조금도 통하지 않는단다. 제 차가운 목소리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어요. 그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죠.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졌다는 절망감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50억짜리 집을 사주었을 때 나는 너희에게 단순히 집이라는 건물을 준 것이 아니었다. 나는 너희에게 가족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었어.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고 어른을 공경하며 진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하지만 너희는 그 기회를 너희들 발로 쫓아버렸지. 너희는 그 집을 가족의 보금자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의 허영과 탐욕을 채우는 유흥의 장소로 만들었다.
너희는 내게서 받은 신뢰를,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가치를 고작 명품 가방 몇 개와 하룻밤의 파티를 위해 쓰레기통에 내던져 버린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을 바라보며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렸죠. 너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그 집값 50억 원은 이제 더 이상 내 돈이 아니란다. 나는 그 돈 전액을 너희 할아버지이자 내 남편인 최준석 회장의 이름으로 새로 설립한 재단에 기부했다. 네, 제 재단이요? 경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없이 갈라져 나왔죠. 그래, 재단이다. 최준석 희망재단. 너희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부가 더 이상 너희처럼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 돈은 이제부터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꿈을 향해 성실하게 나아가는 젊은 청년들을 돕는 데 쓰일 게다. 적어도 그 아이들은 너희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배신하지는 않겠지. 제 말을 듣고 있는 아들 내외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50억이라는 돈이 자신들이 다시 손에 넣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이제는 영원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겠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차갑게 식어버린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화려했던 짐들. 경기도 외곽의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했지? 주소는 이미 문자로 보내두었다. 정확히 한 달의 시간을 주마. 그 안에 너희들 손으로 직접 모든 짐을 찾아가거라. 만약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 안에 든 것이 다이아몬드든 명품 가방이든 나는 모두 폐기물로 처리해버릴 생각이다. 아, 그리고 명심하거라.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창고 임대료는 온전히 너희들의 몫이라는 것을. 제 말이 끝나자 영진은 그 자리에 실신하듯 쓰러졌고 경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의 무너진 성은 이제 제가 되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지독했던 악연의 마지막 페이지를 제 손으로 직접 찢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제 집에서 쫓겨난 아들 내외에게 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상류층의 언저리에라도 속해 있다는 마지막 착각에 빠져 있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들의 재산 목록 1호였던 경수의 고급 스포츠카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머무를 곳을 구하고 창고에 쌓인 짐을 옮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샀던 가격의 절반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 상사의 딜러는 차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했어요. 손님, 이 차 연식 변경 모델이 곧 출시돼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게다가 주행거리도 많고 여기저기 긁힌 자국도 많네요. 관리 상태가 영 엉망이라 이 가격 이상은 힘듭니다. 경수는 분통을 터뜨렸지만 당장 돈이 급한 쪽은 자신들이었기에 결국 헐값에 차를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 쥔 돈은 그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쳤죠. 그 돈으로 급하게 구한 곳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도시 외곽의 낡은 빌라 반지하였습니다.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고 벽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는 곳이었죠. 50억짜리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던 그들에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행인들의 발과 버려진 쓰레기들 뿐이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런 굴욕은 안 당했어. 뭐?
너야말로 정신 차려. 너가 어머니한테 그따위로 말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걸.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눅눅한 벽지에 스며들 뿐이었죠. 가장 큰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유럽 여행에서 흥청망청 긁어댔던 신용카드 값과 스포츠카에 남은 할부금, 그리고 각종 대출금 고지서가 붉은색 경고 도장을 찍은 채 날아들기 시작했죠. 그 금액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영지는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던 명품 가방과 시계들을 처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강남의 한 중고 명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곳이었죠. 매장 직원은 그녀가 내놓은 물건들을 능숙한 손길로 살펴보더니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가격을 매겼습니다. 손님, 이 가방은 시즌이 한참 지난 모델이라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이건 보증서가 없어서 저희가 매입하기가 좀 그렇네요. 저 시계는 여기에 긁힌 자국이 너무 깊어서. 영지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며 모셔두었던 보물들이 한낱 중고품으로 취급받으며 값이 매겨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떤 건데? 내가 이걸 얼마 주고 산 줄 알아요? 이건 한정판이라서 지금은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거라고요. 그녀가 소리쳤지만 직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손님, 저희는 시세대로 가격을 쳐드릴 뿐입니다. 파시기 싫으시면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결국 영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이 샀던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에 가방과 시계들을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 돈으로는 당장 날아온 카드값의 이자를 막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죠. 재정적인 파탄은 곧 사회적인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소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친구들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 영지야. 나도 요즘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어. 정말 미안. 우리 지금 발리에 와 있는데 어떡하지? 한국 돌아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영지야, 너희 어머님이 그렇게 부자신데 왜 우리한테 돈을 빌려? 혹시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불행을 가십거리 삼아 떠보는 친구도 있었죠. 몇 번의 통화 끝에 영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돈과 배경의 친구였다는 사실을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 그들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SNS는 그날 이후로 단 하나의 게시물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한때는 선망과 질투의 대상이었던 그 공간은 이제 그녀에게 잊고 싶은 과거의 무덤이자 지울 수 없는 치욕의 증거가 되어버렸죠. 결국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파산 신청뿐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를 밟으며 그들은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죠. 이제 그 어떤 금융 거래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의 이름 앞에는 신용불량자라는 붉은 주홍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그 무렵 제가 알려준 한 달의 기한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는 결국 창고에 쌓인 짐을 처분하기 위해 중고 가구 전문업자를 불렀습니다. 업자는 창고를 가득 메운 짐들을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죠. 아이고, 이걸 다 언제 정리한대. 요즘 이런 부피 큰 가구들은 돈 주고도 안 가져가요. 우리가 고물값 쳐서 몽땅 가져가 줄 테니 그냥 그렇게 처리하는 게 어때요?
오히려 우리가 인건비 안 받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할 판인데. 며느리 영지가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해 왔다며 자랑하던 최고급 소파도 경수가 자신의 서재를 꾸미겠다며 수입했던 고가의 원목 책상도 그 업자의 눈에는 그저 처치곤란한 대형 폐기물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허영과 욕망이 담긴 수많은 짐들은 트럭 한 대 값도 안 되는 헐값에 몽땅 팔려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텅 빈 창고에서 아들 내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겠죠. 자신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실체도 없는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반지하의 차가운 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 같은 격렬한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오직 텅 비어버린 공허함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만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 올린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들의 몰락은 너무나도 빠르고 철저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허우적거리는 동안 제 삶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남편의 이름을 딴 최준석 희망재단의 문을 열었죠. 재단의 개소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오랜 친구들과 회사의 전직 임원들, 그리고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된 젊은 청년들이 자리를 채웠죠. 저는 단상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한 연설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제 남편 고 최준석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기업의 이유는 반드시 사회로 환원되어야 하며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요. 오늘 저는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재단은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곳이 아닙니다. 꿈을 향한 열정은 가득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선물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의 이막이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느꼈죠. 재단 이사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은 제게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보람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재단으로 출근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아이들의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사의 꿈을 키워나가는 의대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비인기 종목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운동선수,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사업 자금이 없어 창업을 망설이는 청년 사업가. 그들의 빛나는 눈을 마주하고 그들의 뜨거운 꿈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 마음속에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제 아들에게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건강한 열정과 순수한 감사를 느꼈죠. 그 아이들이야말로 남편이 남긴 유산을 이어갈 진정한 자식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고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늦은 오후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던 제게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죠. 이사장님, 밖에 아드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잠시 펜을 멈추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을 해오지 않았던 아들이었죠. 무슨 일일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여보내세요.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경수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앞에 선 아들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값비싼 명품 옷 대신 낡고 빛바랜 면바지의 티셔츠 차림이었고 한눈에 보기에도 몹시 수척해진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겪은 사람처럼 지치고 초라해 보였어요. 어머니, 아들은 제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재촉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아들을 바라봐 주었죠. 마침내 경수는 결심한 듯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든 걸 잘못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당연히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와 땀이었다는 것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을 보니 이번만큼은 거짓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원망과 자기 연민의 시간을 보낸 끝에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된 것이겠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배고프지?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 제 말에 아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저는 아들을 데리고 재단 근처의 작은 백반집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따뜻한 밥과 소박한 반찬들이 나오는 제가 평소 즐겨 찾던 곳이었죠. 우리는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했습니다. 아들은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입으로 밀어 넣었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 길, 아들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란다, 아들아. 이제부터의 너의 인생은 온전히 너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거야.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일은 없을 게다. 하지만 너가 정말 땀 흘려 일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노력한다면 그때는 나도 너를 아들로서 다시 보게 될지도 모르지.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내외의 삶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풍문으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며느리 영지는 작은 가게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고 아들 경수는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죠. 그들이 다시 예전처럼 서로를 원망하며 살지 아니면 이 시련을 계기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지는 오직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제 삶에 온전히 만족합니다. 재단의 아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며 보내는 하루하루가 제게는 더 없는 행복이죠. 저는 가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 제가 잘 지켜냈지요? 그리고 이제는 더 큰 희망으로 키워나가고 있답니다. 제 인생의 폭풍우는 이제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제 앞에는 재단의 아이들이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따뜻한 노년의 햇살만이 가득할 뿐입니다.